남편이 죽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내 옆에 누워 잔잔한 숨을 내쉬던 사람이 새벽녘 차가운 몸으로 발견되었다. 급성 심근경색. 의사는 짧게 말했고 나는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내게는 슬퍼할 시간도 주저앉아 통곡할 사치도 허락되지 않았다. 남편의 죽음과 동시에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다시 30년 전에 그 죄 많은 며느리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은 거대한 연극 무대 같았다. 시어머니 윤 여사는 조문객들 앞에서 내 아들아 를 부르짖으며 실신하는 연기를 했고 시누이 제이는 그런 어머니를 부추기며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라며 거짓 눈물을 짜냈다. 나는 그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자 모든 시중을 드는 하녀였다.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조문객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틈틈이 쓰러진 시어머니에게 물을 떠다 바쳤다. 내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수군거렸다. 저 며느리는 남편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네. 독한 여자야. 그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날아왔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내 눈물은 이미 30년의 시집살이 동안 모두 말라버렸다고, 내 슬픔은 저들의 연극 앞에서 한낱 사치일 뿐이라고 나는 속으로만 되뇌었다. 마침내 3일간의 장례가 끝나고 발인을 마친 뒤 텅 빈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마지막 남은 친척들마저 모두 돌아가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나 이렇게 셋만 남은 그 순간 시어머니는 언제 쓰러졌냐는 듯 벌떡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내 왼쪽 뺨에 불이 붙었다. 시어머니 증오에 찬 눈으로 2년. 내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어. 내가 들어오고부터 우리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더니 결국 내 아들까지 잡아먹어? 나는 비틀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다. 30년간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기에 오히려 덤덤했다. 뺨은 아팠지만 내 마음만큼은 아니었다. 나 싸늘하게 이제 다 끝났으니 본색을 드러내시는군요, 어머니. 시누이 내게 달려들듯이 이게 미쳤나?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시어머니 됐다. 전현이랑 말 섞을 것도 없어. 야, 박선영. 당장 내 아들 통장이랑 집문서랑 있는 재산 전부 다 내놔. 원래 다 내 거였으니 이제라도 내가 걷어가야겠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들거렸다. 남편의 몸이 채 식기도 전에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돈 계산뿐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지난 30년의 세월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교사의 꿈을 접으라던 당신, 아들 못 낳는다고 나를 들볶던 당신, 내 월급 통장을 빼앗아 당신 딸 제이의 사업 미천으로 대주던 당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좀 참아라. 어머니 외롭게 사신 분이다라며 나를 외면했던 내 남편. 속마음으로 그래, 참을 만큼 참았어. 죽은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당신들의 하녀로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 수는 없어. 내 슬픔도 내 인생도 이제는 내가 지킬 것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모든 분노와 서름을 담아 내 손을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시어머니의 오른쪽 뺨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짝! 장례식장 전체가 울릴 만큼 소리는 맑고 경쾌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상상도 못한 내 반격에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뺨에
선명한 내 손자국이 붉게 피어올랐다. 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이건 30년 전 제가 이 집에 시집 오던 날 이유 없이 맞았던 몫입니다. 어머니.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시 한번 손을 들었다. 짝. 이번에는 반대쪽 뺨이었다. 나 이건 당신 딸 제이가 내 돈으로 사업 말아먹고 오히려 나를 도둑년으로 몰았던 몫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다시 한번 내게 손을 대거나 내 남편의 재산에 욕심을 부리면 그땐 뺨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 집도 내 남편의 모든 것도 다 제 겁니다. 당신들이 함부로 넘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이 연극 끝내시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내 안의 모든 것을 토해냈다. 속이 다 후련했다. 시어머니는 붉게 부어오른 두 뺨을 감싸 쥔 채 분노와 충격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30년간 밟으면 밟히는 줄로만 알았던 저 순종적인 며느리가 사실은 가장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발톱을 꺼내게 만든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남편의 장례식장은 그렇게 나의 독립전쟁터가 되었다. 나의 반격 이후 장례식장의 공기는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시어머니는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감싸 쥔 채 이가 갈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긴 굶주린 맹수의 눈, 바로 그것이었다. 분노와 충격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것은 시누이 제이였다. 그녀는 괴성을 지르며 내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가볍게 피하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 눈빛에 서린 살기에 그녀는 주춤하며 물러섰다. 시누이는 몸을 떨며 너 이게 정말 미쳤구나. 우리 엄마를 때려? 내가 인간이야? 나는 싸늘하게 인간 대접을 해줘야 인간인 줄 알지. 30년간 나르게 돼지 취급한 건 당신들 아니었나? 그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아니, 쫓겨났다.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문을 두드려도 전화를 걸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시누이 제이가 내 짐가방 몇 개를 집 앞 복도에 던져놓았다. 그 안에는 내 낡은 옷 몇 벌과 화장품이 전부였다. 30년을 살아온 내 집에서 나는 그렇게 쫓겨났다. 시누이 문을 닫기 직전 비웃으며 꼴 좋다. 이제부터 길바닥에서 살아봐. 이 패륜적인 년. 우리 엄마 얼굴에 손찌검한 대가가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세상도 닫혀버렸다. 나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다.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막막했다. 남편의 죽음, 시댁의 배신, 그리고 당장 오늘 밤 잠잘 곳조차 없는 내 신세.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 대신 헛웃음만 나왔다. 결국 나는 오랜 친구인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미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당장 자신의 집으로 오라며 길길이 날뛰었다. 친구 전화 너머로 미친 것들. 아니야. 남편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며느리를 쫓아내. 선영아, 너 정말 잘했어. 30년 만에 속이 다 시원하다. 일단 우리 집으로 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거. 영미의 집에서 며칠 신세를 지는 동안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에 잠을 설쳤다. 그러던 중 시누이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다. 변호사랑 상담 끝냈다. 법적으로 따져보니
내가 우리 엄마한테 폭력을 행사한 것, 그리고 지난 30년간 우리 오빠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더라. 좋게 말할 때 포기각서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유산은커녕 위자료까지 물게 될 줄 알아.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유산을 탐내는 것을 넘어 이제는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내 청춘, 내 꿈, 내 30년의 세월을 이 집에 다 바쳤는데 그녀들에게 나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아들의 재산을 잠시 맡아두는 금고 정도의 역할이었을 뿐이다. 내 속마음으로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면 내가 무서워서 모든 걸 포기할 줄 알았겠지. 천만에.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30년을 참고 산 박선영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이미 죽었다. 이제 남은 건 내 남은 인생과 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야 할 이유뿐이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나 역시 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주겠다. 나는 신우이의 협박 문자를 보고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돈과 법, 그리고 생존이 걸린 전쟁이었다. 나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평생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나를 외면해야만 했던 불쌍한 내 남편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가만히 앉아 당할 수만은 없었다. 그때였다. 머릿속에서 남편이 죽기 며칠 전 내게 무심코 던졌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 것은 그날 밤 남편은 유독 피곤해 보였다. 그는 내 손을 잡고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 회상 선영아,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건 몰라도 내 서재 책상 제일 아래 서랍. 그거 당신이 꼭 열어봐야 해. 다른 사람 말고 꼭 당신이. 알았지? 그때는 그저 잠꼬대 같은 소리라 여겨 알았어요. 얼른 자요. 하고 넘겼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약하고 비겁했던 내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내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이 전쟁을 끝낼 유일한 단서였다. 문제는 그 서재가 지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점령한 집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서랍은 언제나 굳게 잠겨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집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그리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 굳게 닫힌 서랍을 반드시 열어야만 한다고. 그 안에 내 억울함을 풀어줄,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해답이 들어있을 것이다. 친구 영미의 집 소파에서 맞는 아침은 낯설고 서러웠다. 밤새 잠을 설치며 수십 번도 더 생각했다. 어떻게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서랍을 열 수 있을까? 열쇠 수리공을 부를까? 아니, 시누이가 버티고 있는 집에 무작정 들어갔다간 주거침입으로 역공을 당할 게 뻔했다. 남편은 왜 열쇠를 내게 주지 않았을까? 꼭 당신이 열어보라는 말만 남긴 채 나는 쫓겨날 때 들고 나온 몇 안 되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가 늘 지니고 다니던 낡은 서류 가방, 달아빠진 지갑, 손때 묻은 만년필, 혹시라도 서랍 열쇠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열쇠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허탈한 마음에 상자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건가? 그의 마지막 유언마저 나는 지키지 못하는 건가? 그때였다.
낡은 지갑 가장 깊숙한 칸, 신분증 뒤쪽에 반으로 접혀 있던 무언가가 손에 잡혔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아주 오래된 명함 한 장이었다. 변호사 황정식. 그 아래에는 작은 법률사무소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지금도 있는 곳인지조차 알 수 없는 잉크가 거의 다 바랜 명함이었다. 내 속마음으로 변호사? 당신이 변호사를 만날 일이 뭐가 있었다고 평생 어머니 말. 한마디 거역 못하고 살았던 당신이. 혹시 이것도 당신이 내게 남긴 또 다른 메시지인 걸까? 이 사람이 굳게 닫힌 당신의 서랍을 열어줄 열쇠인 걸까? 믿을 수 없지만 지금 내가 기댈 곳은 이 낡은 종이 조각 하나뿐이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음 날 아침 일찍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 나섰다. 다행히 사무소는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황정식 법률사무소. 나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다. 안쪽에서는 희끗희끗한 머리의 중년 남성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내가 김재혁의 아내라고 밝히자 그는 쓰던 안경을 벗고는 나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황 변호사 놀라움과 안쓰러움이 섞인 눈으로 오셨군요. 사모님, 연락을 드릴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아니 재혁이 형님이 신신당부를 하셔서요. 사모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아는 척을 말라고. 나는 회장님이라는 낯선 호칭과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그의 말투에 어리둥절했다. 나는 저 남편이 죽기 전에 서재 서랍을 꼭 열어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혹시 그 열쇠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지. 내 말에 황 변호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육중한 금고를 열기 시작했다. 황 변호사 금고에서 작은 열쇠와 서류 봉투를 꺼내며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함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재혁이 형님은 아니, 김재혁 회장님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오늘 같은 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준비라니요? 대체 무슨... 황 변호사 어머님과 여동생분의 탐욕을 회장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 사모님께서 겪게 될 고통을 막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법적인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이 사무실 사실은 회장님께서 10년 전에 제게 차려주신 겁니다. 오직 사모님 한 분만을 위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다. 평생 어머니 그늘 아래서 기 한 번 못 펴고 살던 나약하고 우유부단했던 내 남편 김재혁. 그가 내 뒤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고? 나는 목이 메어 그럼 왜 살아있을 때는 아무 말도 왜 저를 지켜주지 않았던 건가요? 황 변호사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황 변호사, 그 이유는 아마 그 서랍 안의 편지에 모두 담겨 있을 겁니다. 회장님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사셨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켜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분 역시 당신의 어머니께 잡힌 인질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인질.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황 변호사는 내 손에 열쇠와 서류 봉투를 쥐어주었다. 황 변호사 단호한 목소리로 사모님,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가 아니십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사모님의 변호사로서 모든 싸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열쇠로 그 서랍부터 여셔야 합니다. 법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황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왔다. 손에는 차가운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내가 전혀 몰랐던 그의 모습에 대한 혼란스러움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곧장 시댁으로 향했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신우이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나는 문을 향해 최대한 크고 또렷하게 외쳤다. 나다, 박선영. 내 집에 내 물건 찾으러 왔다. 문 열어라. 내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손에 쥔 이 작은 열쇠가 지난 30년간 나를 올감했던 모든 억압의 자물쇠를 열어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가 당신들의 그 굳게 닫힌 성문을 열 차례였다. 황 변호사와 함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신우이 제이가 문을 막아섰다. 하지만 황 변호사가 상속인 박선영 씨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보여주자 그녀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다. 며칠 만에 다시 들어선 내 집은 낯설고 차가웠다. 시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집 안에는 탐욕의 냄새만이 가득했다. 나는 곧장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신우이는 어디서 열쇠를 구해왔냐며 쫓아와 소리쳤지만 황 변호사가 막아서는 바람에 더는 접근하지 못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책상 가장 아래 서랍의 열쇠 구멍에 황 변호사가 건네준 열쇠를 꽂았다. 찰칵! 30년의 세월만큼이나 무겁고 뻑뻑했던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깼다.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은 의외로 단출했다. 낡은 만년필 한 자루, 우리 아들이 어릴 적 그려준 삐뚤빼뚤한 가족 그림, 그리고 두툼한 대봉투 하나가 전부였다. 나는 그 봉투를 꺼내 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내 아내 박선영에게라는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적혀 있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변호사의 직인이 찍힌 공식적인 유언장과 함께 여러 장에 걸쳐 빽빽하게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유언장은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편지를 먼저 펼쳤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선영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려.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소. 평생 당신을 외롭게 해서 아프게 해서 나 같은 놈 만나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하오. 당신은 늘 나를 원망했겠지. 왜 어머니와 제이가 당신을 괴롭힐 때 나는 늘 당신 편을 들어주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늘 내가 참아라는 비겁한 말만 반복했을까? 이제 와서 구차한 변명 같겠지만 오늘만큼은 내 진심을 이야기하고 싶소. 나는 숨을 죽이고 다음 장을 넘겼다. 당신과 결혼하기 전 나는 젊은 혈기에 큰 사업을 벌였다가 전부 망해먹었소. 그때 생긴 빚을 어머니께서 당신의 집을 팔아 겨우 막아주셨지.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니 앞에서 평생 죄인이 되었소. 내 모든 경제권은 어머니에게 넘어갔고 나는 한 달 용돈을 타 쓰는 신세가 되었지. 나는 당신에게 이 부끄러운 사실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소. 당신 앞에서만큼은 든든한 남편이고 싶었으니까. 어머니는 나를 도와준 것을 빌미로 우리 부부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소. 당신이 교사 일을 그만두게 한 것도, 당신 월급 통장을 제이에게 가져다 준 것도, 나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소. 내가 반항하는 순간 어머니는 그럼 당장 내 돈을 다 갚아라며 나를 옥죄어 왔기 때문이요.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지켜줄 힘이 없었던 거요. 나는 평생 어머니의 인질이었으니까. 인질. 황 변호사가 했던 말이 편지 속
남편의 고백과 겹쳐지며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나는 눈물이 차올라 잠시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 속마음으로 바보 같은 사람, 멍청한 사람, 왜 말을 안 했어?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내가 알았다면 당신을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당신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죄책감과 무력감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요, 여보. 당신 마음도 모르고 나 혼자 아프다고 당신을 미워해서 정말 미안해요. 나는 눈물을 닦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내려갔다. 나는 평생 당신에게 빚을 지고 살았소. 그래서 10년 전부터 황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남몰래 내 몫의 유산을 준비하기 시작했소. 어머니 몰래 비자금을 만들고 당신 명의의 부동산을 사들였지. 이 모든 것은 내가 죽은 뒤 당신이 저들에게서 온전히 독립하여 당신만의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한 나의 마지막 속죄요. 이 편지와 함께 들어있는 유언장에는 내 모든 재산을 오직 당신, 박선영에게만 상속한다고 명시해 두었소. 어머니와 제이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것이요.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며 당신을 괴롭힐지 눈에 선하지만 이제는 속지 마시오. 황 변호사가 당신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요. 선영아,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당신을 꼭 지켜주는 든든한 남편이 되겠소. 부디 나를 용서하고 내 몫까지 당신은 꼭 행복해야 하오. 사랑하오, 나의 아내. 당신의 못난 남편 김재혁이. 편지가 내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나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30년간 쌓아온 원망과 미움이 그의 절절한 고백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모든 고통을 짊어졌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집어들었다. 편지의 내용대로 모든 재산의 상속인은 오직 박선영 내 이름 석자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평생의 죄책감을 담아 내게 바치는 마지막 참회이자 핏빛 사랑 고백이었다. 황 변호사가 조용히 내 어깨를 다독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한, 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우리 두 사람의 마지막 싸움이었다. 나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후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황 변호사와 함께 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유언장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모든 재산이 나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길길이 날뛰며 조작된 유언장이라고 소리쳤고 당장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덤벼들었다. 나는 그들의 발악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이제 법정에서 모든 것이 가려질 터였다. 나는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남편의 유언은 명확했고 황 변호사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돈에 눈이 먼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간과했다. 그들은 법정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길을 택했다. 어느 날 아침 친구 영미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친구 영미, 선영아, 너 혹시 인터넷 기사 봤어? 지금 난리가 났어. 영미가 보내준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한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내 얼굴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다.
단독 30년 헌신한 시어머니 뺨 때리고 내쫓은 폐륜 며느리, 남편 죽자마자 전 재산 가로채. 기사 내용은 철저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입장에서 쓰인 한편의 악의적인 소설이었다. 한평생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윤 여사 83. 그녀는 아들이 죽자마지 기다렸다는 듯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며느리. 박씨 60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다. 며느리 박씨는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등 폐륜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며느리 박씨는 생전 남편을 심하게 가스라이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장을 받아냈으며 남편의 죽음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냉혈한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현재 윤 여사와 딸 김 씨는 오빠가 남긴 재산은 어머니의 핏값이라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 시누이 제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기사 밑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저런 며느리는 사형시켜야 한다. 83세 노모를 때리고 쫓아내 천벌 받을 년. 얼굴 보니까 딱 독하게 생겼네. 관상은 과학이다. 남편 잡아먹은 게 틀림없네. 나는 휴대폰을 손에서 떨어뜨렸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내가 아니었다. 기사 속의 저 괴물은 내가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나를 폐륜 며느리, 남편 잡아먹은 악녀로 규정하고 있었다. 아무도 나의 30년 세월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나의 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자극적인 이야기에 흥분하며 돌을 던질 마녀를 찾고 있을 뿐이었다. 내 속마음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평생을 참고 인내하고 나를 죽이며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나?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구나.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나를 완전히 고립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속셈이었구나. 그날 이후 내 삶은 지옥이 되었다. 세상은 나에게 등을 돌렸다. 아파트 이웃들은 나를 보고 벌레 보듯 피했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지어 아들 녀석의 회사에까지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 아들은 출근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황 변호사는 전형적인 여론전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수작이니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 밤에는 악플에 시달리고 낮에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나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나는 나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세상은 이미 시어머니의 눈물에 속아 넘어간 뒤였다. 결국 나는 무너졌다.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던 어느 날 새벽 나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거실에 쓰러지고 말았다. 다행히 아들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내 정신은 이미 반쯤 나가 있었다.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그냥 다 줘버릴까.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릴까. 남편의 유언도 내 자존심도 이제는 다 부질없다. 나는 너무 지쳤다. 그때 황 변호사가 병실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전례 없이 굳어 있었다. 황 변호사 사모님,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상대 측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나는 힘없이 결정적인 증거라니요. 황 변호사 한숨을 쉬며 어머님께서 회장님 남편의 사업,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30년 전 차용증 원본입니다. 그들은 이 차용증을 근거로
유산의 대부분이 사실상 어머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우리에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남은 한 줌의 희망마저 제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 평생을 괴로워했던 그 족쇄, 그를 인질로 만들었던 그 빚의 증거가 이제는 나를 옥죄는 마지막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세상도 법도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니었다. 나는 완벽히 혼자였고 패배는 눈앞에 와 있었다. 마지막 재판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 깊어진 눈가의 주름. 거울 속에는 패배를 앞둔 병사의 얼굴이 있었다. 시어머니 측이 제출한 30년 전 차용증은 결정적이었다. 황 변호사마저도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유산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라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내 앞에서 닫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아꼈던 짙은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품이 조금 컸지만 상관없었다. 오늘은 박선영이 아니라 김재혁의 아내 박선영으로 법정에 서고 싶었다.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을, 내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서랍 속 남편의 편지를 품에 꼭 안았다. 이것은 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내 30년의 진실이었다. 법정은 싸늘했다. 방청석 한쪽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승리를 예감한 듯 의기양양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 주변에는 기자 몇 명도 보였다. 나의 패배를 기사로 쓰기 위해 몰려든 하이에나들이었다. 나는 그 모든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피고 측 좌석에 앉았다. 재판은 예상대로 나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상대 측 변호사는 차용증을 근거로 망인 김재혁 씨가 남긴 재산의 대부분은 그의 어머니 윤 여사로부터 증여받은 사업 자금과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라며 며느리 박선영 씨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상속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의 표정도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내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피고 박선영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황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증인석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판사를 향해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돌아간 제 남편이 저에게 남긴 편지 한 통을 읽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상대 측 변호사가 사적인 편지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피고의 마지막 진술이니 들어봅시다라며 허락했다. 나는 품속에서 낡은 편지를 꺼내 들었다.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나는 편지를 읽기 시작하며 사랑하는 나의 아내 선영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려.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소. 평생 당신을 외롭게 해서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내 목소리가 법정 안에 조용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게 무슨 짓이냐며 웅성거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또렷한 목소리로 당신과 결혼하기 전 나는 사업에 실패하여 어머니께 큰 빚을 졌소.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니 앞에서 평생 죄인이었고 내 모든 경제권을 빼앗겼소. 나는 당신에게 이 부끄러운 사실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소. 당신 앞에서만큼은 든든한 남편이고 싶었으니까.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힐끗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지고 있었다. 나 어머니는 나를 도와준 것을 빌미로 우리 부부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소. 당신이 교사 일을 그만두게 한 것도, 당신 월급 통장을 제이에게 가져다 준 것도, 나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소. 내가 반항하는 순간 어머니는 저 차용증을 들이밀며 나를 옥죄어 왔기 때문이요. 나는 평생 어머니의 인질이었습니다. 인질. 그 단어가 법정 안을 가득 메웠다. 신우이 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마지막 장을 넘겼다. 나 선영아. 나는 평생 당신에게 빚을 지고 살았소. 그래서 남몰래 당신을 위해, 당신의 노후를 위해 내 몫의 재산을 준비했소. 이 유언장은 내가 당신에게 바치는 마지막 속죄여. 어머니와 제이가 당신을 괴롭히겠지만 이제는 속지 마시오. 황 변호사가 당신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당신을 꼭 지켜주는 든든한 남편이 되겠소. 부디 나를 용서하고 내 몫까지 당신은 꼭 행복해야 하오. 사랑하오, 나의 아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법정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판사가 아닌 방청석의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어머니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당신 아들의 진짜 유언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은 평생을 당신의 인질로 살며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야 비로소 저에게 자유를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마지막 자유마저 빼앗으려 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나는 법정 전체를 향해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은 제가 폐륜 며느리라고 남편을 가스라이팅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이 집안의 진짜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저 차용증 한 장으로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쥐고 흔든 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오늘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다간 내 불쌍한 남편 김재혁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에 더 이상 먹칠을 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내 외침이 끝났을 때 법정 곳곳에서 작은 탄식과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의기양양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승패는 이미 결정나 있었다. 진실의 힘은 법보다 강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진심 어린 사랑은 죽어서도 살아남아 마침내 그의 아내를 지켜낸 것이다. 법정에서 남편의 편지를 읽은 그날, 전쟁은 사실상 끝났다. 판사는 내 손을 들어주었고 남편의 유언은 온전히 존중받았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굽은 등 뒤에서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이 초라하고 가여운 존재임을 느꼈다. 그들 역시 돈이라는 감옥에 갇혀 평생을 살아온 불쌍한 영혼들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남편이 남긴 집, 그리고 그의 재산. 하지만 이상하게도 승리의 기쁨은 크지 않았다. 대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대한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싸웠을까? 이 모든 것이 과연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나는 며칠 동안 남편의 서재에 틀어박혀 그의 편지를 수백 번도 더 읽었다. 그의 글씨 하나하나를 손으로 쓸어보며 그의 목소리를, 그의 숨결을 느끼려 애썼다.
당신은 꼭 행복해야 하오. 그의 마지막 부탁이 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행복. 내게는 너무나 낯설고 아득한 단어였다.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을 뿐 박선영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그는 내가 기억하는 무기력한 모습이 아닌 아주 젊은 시절 희망에 차있던 청년의 얼굴로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겼어요.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거 내가 다 지켜냈어요. 그런데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해요? 당신은 내게 행복하라고 했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넓은 집에 이제 정말 나 혼자네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만 있었다. 그 미소를 보고 있자니 문득 깨달음이 왔다. 그가 내게 남긴 것은 단순히 돈과 집이 아니었다. 그가 진정으로 내게 주고 싶었던 것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기회였다. 그렇다면 나는 이 기회를 그의 마지막 사랑에 보답하는 방식으로 써야 했다. 복수가 아닌 더 큰 의미를 찾는 방식으로. 나는 황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나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나 전화로 변호사님, 저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황 변호사는 놀라며 장학재단이라니요? 나네. 제 남편 김재혁의 이름으로요. 평생을 어머니의 빚에 묶여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불쌍한 내 남편. 그리고 저처럼 여자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젊은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남편이 남긴 돈이 누군가의 복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황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사모님. 그 후 몇 달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재단을 설립하는 일은 복잡했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에 온전히 몰입했다. 서류를 꾸미고 사람들을 만나고 재단의 비전을 설명하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김재혁 장학재단 이사장 박선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풍문으로 그들이 살던 집을 팔고 어디론가 이사했다는 소식만 들려왔다. 나는 그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용서는 내 몫이 아니었고 그들은 이미 법과 세상의 심판을 받았다. 그저 그들 역시 남은 생만이라도 돈의 감옥에서 벗어나길 조용히 빌어줄 뿐이었다. 난 속마음으로 30년 만에 나는 비로소 내 이름 석자를 되찾았다. 박선영. 참 예쁜 이름이었는데 잊고 산 지 너무 오래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장례식장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죽음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김재혁 장학재단의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던 날. 나는 단상에 서서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어린 학생들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 위로 교사가 되고 싶었던 젊은 날의 내 모습과 희망에 부풀었던 청년. 김재혁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준비한 연설문 대신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따뜻한 미소로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그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섰다. 나는 사진을 보며 속삭이듯 여보, 나 잘했죠? 이제 나 당신 목까지 아주 근사하게 행복하게 한번 살아볼게요. 고마웠어요. 나의 남편.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사랑은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도운 아이들의 미래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테니까.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다.